내 남편, 내 돈, 나 인생 다 뺏어가 놓고 웃고 있었니? 그래, 이제 내 차례야. 저는 그날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눈을 의심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줄곧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윤혜린 선생님. 이름부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메시지 내용이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그날처럼만 와줘요. 그 짧은 문장에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평소 같으면 절대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기회가 온 거다. 손끝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대화창을 더 내려봤다. 선생님, 아내한텐 말 못 하겠어요. 괜찮아요. 저희만의 비밀로 해요. 그럼 다음 수업 때 특별히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가다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손끝이 저렸다. 그때부터였다. 남편이 다닌다는 그 요가 센터가 내게 전쟁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윤혜린. 그 이름은 남편이 몇 주 전부터 자주 말하던 이름이었다. 새로운 요가 선생이 꽤 괜찮다면서 몸매도 좋고 성격도 밝다면서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아니었다. 그 이름은 내 결혼 생활의 균열이 시작된 이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준비했다. 남편은 전날 과음을 했는지 찌뿌듯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눈밑이 거뭇거뭇했다. 여보, 커피 더 줄까? 아니 됐어. 오늘도 요가가? 내가 묻자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냥 스트레칭 정도만 하려고. 허리도 좀 아프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허리? 거짓말도 참 자연스럽게 한다. 당신은 지금 허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 여자랑 보내는 시간이 문제지. 남편은 밥을 먹고 서둘러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물을 튀기며 이를 갈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일까?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게 뭐였지? 그날 나는 남편보다 먼저 요가 센터에 갔다. 평소에는 일에 바쁘다며 쳐다보지도 않던 곳을 이제는 미행이라도 하듯 찾게 된 거다. 센터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결국 문을 열었다. 요가 센터 문을 열자 상큼한 아로마 향과 함께 그녀가 보였다. 윤혜린. 긴 머리를 질끈 묶고 몸에 딱 붙는 요가복 차림으로 회원들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얼굴은 말할 것도 없이 예뻤다.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하얗고 눈은 크고 반짝였다. 몸매는 딱 요가 강사 그 자체였다.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탄력 있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녀는 나를 보고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이신가요? 그녀의 입꼬리는 친절하게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내 남편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여자라는 생각이 눈앞에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아니요. 그냥 구경 나왔어요. 아, 내 편히 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회원들에게 시선을 돌렸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남편이 왜 이 여자에게 끌렸는지 이유는 분명했다. 그녀는 그야말로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수업 중간 그녀는 회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했다. 특히 남성 회원들에게는 손을 오래 대고 몸을 가까이 붙였다. 누군가의 허벅지를 잡아주고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고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스킨십이 요가의 일부인 것처럼. 네. 그렇게 호흡을 깊게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지막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목소리였다. 남성 회원들은 그녀의 손길에 집중했다. 누군가는 얼굴이 붉어졌다. 수업이 끝나자 남성 회원들이 하나둘씩 그녀 주변에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물을 건네고 누군가는 자세에 대해 질문했다. 그녀는 그 모든 관심을 능숙하게 받아냈다. 웃음소리가 경쾌했고 손짓이 자연스러웠다. 특히 눈에 띄는 남자가 3명 있었다. 첫 번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자였다. 명함을 건네며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두 번째는 운동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였다. 그는 예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세를 물어봤다. 세 번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다. 그는 조용히 뒤에 서서 예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욕망.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예린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 집에 돌아와 남편의 가방을 정리했다. 그러다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요가 센터 근처 카페였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요가를 간다던 날이었다. 금액은 15,000원. 커피 2잔 값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랑 마셨을까? 답은 뻔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요가 센터에 갔다. 회원으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일찍 끝난 날이면 일부러 들렀고 간식이라도 챙겨준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가방을 챙겨주며 미묘한 시선을 흘렸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센터 근처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와 예린이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서 멈춰섰다. 남자가 음료수 2개를 사서 하나를 건넸다. 고마워요. 부장님.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나는 귀를 기울였다. 아니야, 이것도 못 사주면. 내가 무슨 부장이야? 선생님 덕분에 허리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모려 부장님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그런 거죠. 남자는 웃으며 예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예린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연인처럼. 이틀 후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봤다. 이번엔 건장한 남자였다. 그는 예린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받아요, 선생님. 생일이라면서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예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놀람도 계산된 것 같았다. 그야 관심 있으니까. 알죠, 생일 축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물까지. 예린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조차 속을 뻔했다. 저게 진짜 눈물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남자는 예린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네,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났다. 저 여자는 대체 몇 명의 남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거야. 그리고 사흘 후 안경 쓴 남자도 봤다. 그는 예린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계속 무언가 이야기했고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때때로 웃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자 남자가 계산을 했다. 예린은 사양하는 듯 했지만 남자는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잠시 거리를 걸었다. 남자가 예린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예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남편까지 합치면 4명이었다. 예리는 4명의 남자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센터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요가 센터 입구가 보였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다. 남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남편이 센터 문을 열고 나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윤혜린이 함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대화를 나눴다. 남편이 웃었다. 내가 본 지 오래된 웃음이었다. 집에선 잘 웃지도 않던 사람이. 그녀도 웃었다. 그 웃음이 내게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카페 앞에서 두 사람이 멈춰섰다. 남편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작은 봉투였다. 그녀는 수줍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연하지. 선생님 수업. 빼먹으면 안 되지.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잔이 흔들려 커피가 테이블에 쏟아졌다. 하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이러고 다니냐고. 하지만 참았다. 더 지켜봐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 남편은 지하철역 쪽으로,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원룸 건물로 들어갔다. 나는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이름표를 확인했다. 3층에 윤혜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이 그녀에게 준 봉투가 뭐였을까? 돈? 선물? 아니면 편지? 무엇이든 좋은 건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다. 예린과의 대화는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다. 일주일 동안 6번. 각 통화는 10분에서 20분 사이였다. 최근 통화 시간을 보니 새벽 1시도 있었다. 새벽 1시에? 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 시간에 한 거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다. 어둠만 가득했다. 다음 날 나는 친구 미정에게 연락했다. 미정은 내 유일한 친구였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대학 동기였다. 선이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 미정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미정아, 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진짜? 증거 있어? 문자 봤어. 그리고 같이 다니는 것도 봤고, 선물도 주고. 그 여자가 누군데? 요가 선생이야. 윤혜린이라고. 미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했다. 전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선이야, 혹시 그 여자 강남 쪽에 있던 사람 아니야? 왜? 뭐 알아?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거든. 요가 강사 중에 유부남이랑 엮여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고. 이름이 윤 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미정아, 그거 확실해? 혹시 동명이인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친구 중에 강남 쪽 사는 애가 있거든. 그 애가 요가 센터 다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만약 미정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남편은 그저 그녀의 먹잇감 중 하나였던 거다. 계획적으로 접근당한 거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결혼 5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틀 후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심각했다. 선이야. 맞아. 그 여자야. 뭐가? 윤혜린 강남 쪽에서 유부남 3명이랑 동시에 만나다가 걸렸대. 센터에서 쫓겨나고 이쪽으로 온 거야. 머리가 멍해졌다. 3명? 동시에? 그런 여자가 어떻게 또 강사 자격을 받은 거야? 자격증은 문제 없으니까 개인 신상까지 다 조회하는 건 아니잖아. 요가 강사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어. 미정의 말이 맞았다. 범죄 경력이 없는 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선이야, 조심해. 그 여자 위험한 것 같아.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며칠 후 미정에게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미정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다. 선이야, 그 여자 완전 프로야. 강남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썼대. 무슨 수법?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가 자세 교정한다고 스킨십하고 카톡으로 운동 팁 보내주고 그러다가 개인적인 고민 상담하고 그 다음엔 밤늦게 연락하고 그렇게 친밀도를 쌓는 거야.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남편도 똑같았다. 밤늦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친해지면 갑자기 위기 상황을 만들어 집세가 밀렸다거나 아프다거나 가족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남자들이 도와주잖아. 돈을 주는 거지. 그게 끝이야? 아니, 그 다음이 진짜야. 임신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것도 여러 남자한테. 동시에. 나는 입을 막았다. 세상에.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 패닉 상태가 되지. 자기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유부남들은 특히 더 불안해해. 아내한테 들킬까봐. 그래서 돈을 주는 거야. 병원비다, 검사비다, 양육비다 하면서. 그럼 실제로 임신한 건? 아니, 전부 거짓말이야. 강남에서도 나중에 들통났거든. 한 남자가 병원 동행하겠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야. 미정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강남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다. 1년 전 글이었다. 요가 강사 조심하세요. 윤 씨 성을 가진 20대 후반 여성. 유부남들 타깃으로 접근했어서 임신 사기 쳤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피해자들의 하소연이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런 여자가 지금 내 남편을 노리고 있다니. 미정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남편한테 말해 그만두라고. 근데 선이야, 응? 혹시 남편이 이미 돈 줬을 수도 있어. 통장 확인해봐.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통장을 확인했다. 공동 통장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었다. 공동 통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급여가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고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내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이체 내역을 자세히 보니 계좌 주인 이름은 없었다. 무기명 계좌였다. 손이 떨렸다. 누가 빼간 거지? 남편밖에 없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빠진 거 알아?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게 뭐? 내 돈 함부로 쓴 거야?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무슨 일인데 내 돈을 몰래 빼가?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귀가했을 때 나는 통장을 내밀었다. 이거 설명해. 남편은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1,000만 원이 어디 갔는지 설명이나 해봐.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예린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귀를 의심했다. 예린? 뭐? 그 여자한테 내 돈을 준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무슨 이유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엄마가 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준 거야? 확인도 안 하고, 진단서도 안 보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 바보야? 진짜 바보야? 그 여자가 강남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남자들 속인 거 알아?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뭐? 강남에서도 유부남들한테 똑같이 했대. 돈 필요하다고, 가족 아프다고, 그렇게 돈 뜯어내고 도망간 거야. 그리고 너한테도 똑같은 짓을 한 거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예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 눈에 뭐가 씌었어? 그 여자가 당신만 상대하는 줄 알아? 다른 남자들도 똑같이 속이고 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나 증거 다 있어. 당신이 그 여자랑 같이 다니는 것도 봤고, 선물 주는 것도 봤어. 그리고 다른 남자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돼? 당신이 한 짓 생각해봐.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훔쳐서 다른 여자한테 줬어. 이게 결혼이야? 남편은 울먹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요가도 그만둘게. 이미 늦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 미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미정아, 나 증거 모으고 있어. 잘했어. 그래야 나중에 유리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선이야, 신중하게 생각해. 아이도 있잖아. 알아.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나 변호사 상담 받아볼게.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이혼 전문 변호사야.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다. 문자, 통화 기록, 목격담, 돈 이체 내역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내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했고 재산도 임의로 사용했으니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유용 부분이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1,000만 원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별도로 청구하셔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이혼 조정 신청서입니다. 이걸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조정 기일이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끝인가?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선희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신뢰 훼손 및 재산 유용이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다. 남편은 신청서를 받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진짜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 한 짓 생각해봐. 남편은 울먹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남편은 사인을 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펜을 3번이나 떨어뜨렸다. 그 무렵 요가 센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예린이 임신했다는 소문이었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이야, 들었어? 그 여자 임신했대. 뭐? 요가 센터에서 난리. 나 때 남자 회원들이 전부 패닉 상태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4명한테 전부 연락했대. 자기 아이일 수도 있다고, 유전자 검사 비용이랑 병원비 필요하다고 돈 요구했대. 4명? 응. 너 남편 포함해서 부장,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회계사. 나는 눈을 감았다. 예린의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각자한테 얼마 요구했대? 1,000만 원씩 총 4천만 원. 미친. 그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4명이 다 돈을 줬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근데 선이야, 그중 1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탐정을 고용했대. 그래서 들통난 거야. 탐정이? 응. 예린이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대. 그리고 과거 전력도 다 나왔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윤혜린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피해자가 4명입니다. 모두 유부남이고요. 각자 1,000만 원씩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어떤 사기인가요? 허위 임신입니다.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낸 거죠. 병원비, 유전자 검사 비용, 양육비 명목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도 그 중 하나였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나요? 도주 중입니다. 하지만 곧 잡힐 겁니다. 계좌 추적 중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다. 남편은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내 돈까지 줬던 거다. 일주일 후 예린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은 그녀를 사기 및 금전 편취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잡혔다고 했다. 재판이 열렸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예린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예뻤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4명의 남성에게 각각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까?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받았습니까? 각각 1,000만 원씩입니다. 총 4천만 원이군요.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다.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보니 명품, 구매, 해외여행, 예약, 성형 수술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비, 검사비라고 한 건 전부 거짓이었군요. 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부장이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아내가 이혼하겠대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다. 재판은 계속됐다. 예린의 과거 전력도 드러났다. 강남에서 저지른 유사범죄들. 다만 그때는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유부남을 타깃으로 삼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내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두 가정은 실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가정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우리 가정도 그 중 하나였다. 변호인이 나섰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해 배상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의 계좌엔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상 능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윤예린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추가로 사회봉사 200시간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다. 실형은 면했지만 정과는 남았다. 예리는 법정을 나서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오만함마저 느껴졌다. 마치 다시 하겠다는 듯한. 이혼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남편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재산 분할 6대4. 마지막 조정일 남편이 말했다. 선이야,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 사실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뭔데? 아이 낳고 나서 병원 검사 받았을 때 알았어. 무정자증이라고. 나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다. 뭐? 그러니까 아이는 기적 같은 거였어. 의사도 놀랐대. 확률이 거의 없는데 임신이 됐다고. 아마 그때 일시적으로 정자 수가 늘었던 것 같대.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어.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예린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내 아이일 리가 없다는 걸. 근데 나도 죄책감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야기하면 어쩌나 싶어서. 바보였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정말 바보였어.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이미 끝났어. 조정이 끝나고 나는 법원을 나섰다. 하늘이 맑았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왜 울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빠는? 아빠는 이제 따로 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지만
뭔가 느낀 것 같았다. 몇 주 후 나는 새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일을 그만뒀었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력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다. 5년의 공백이 너무 컸다. 면접을 보러 다니는 동안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내 꿈, 내 커리어, 내 정체성, 모든 걸 남편과 가정을 위해 내려놓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한 달 후 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 일이었다. 첫 출근 날 나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다.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생기가 돌았다. 엄마, 예뻐.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치? 엄마 예쁘지?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는 흥미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새 직장에 적응했고 아이와 둘이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고 있다. 남편은 소문에 따르면 고깃집도 정리하고 외곽으로 이사 갔다고 한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은 이름. 위자료와 양육비는 매달 제때 들어온다. 윤혜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정가가 남았으니 앞으로의 삶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 그게 그녀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수고했어, 선이야. 너 정말 잘 버텼어. 아침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면 내가 왜 버텨야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 이 아이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였다. 가끔 예린과 남편이 생각날 때가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는 없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모든 걸 잃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었다. 어느 날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이야, 너 정말 대단해. 잘 이겨냈어. 고마워, 미정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나 다음 주에 시간 돼? 밥 먹자. 좋아. 언제? 토요일 저녁? 그래. 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저녁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한 이야기,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진짜였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하나 둘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지킨다고. 요가 센터는 예린이 떠난 후 새로운 강사를 고용했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남성 강사라고 했다. 센터장도 교체됐다. 예린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채용한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피해자 4명 중에서 나처럼 이혼한 사람이 1명 더 있었다. 부장이었다. 나머지 2명은 아내와 화해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예린을 마주쳤다. 슈퍼마켓에서였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장을 보고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묶지 않고 풀어 헤쳤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녀를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가 뒤에서 불렀다. 저기요. 나는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뭐가 해결되는 건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슈퍼마켓을 나왔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팀장이 됐다. 급여도 올랐다. 축하해요. 선희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상사가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악수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었다. 주말에 나는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아이는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엄마, 저거 타자. 아이가 롤러코스터를 가리켰다. 좋아. 같이 타자. 우리는 함께 롤러코스터에 탔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웃었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시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곁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물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응. 엄마도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가자. 그래. 다음에 또 가자.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도 잘 버틸 거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일기장을 덮고 나는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악몽은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